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리입니다. 펜앤드마이크의 역사 특강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자, 지난 시간에 최규하 대통령의 그 광주 5.18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몰랐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면서 역사가 완전히 왜곡됐구나. 막 분노의 댓글을 엄청나게 달아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공수부대 대대병력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쯤 된다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좀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KBS나 MBC 같은 공중파에서 좀 강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막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 동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준비하는 이 역사 특강 시리즈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양심 고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용삼아 근현대사 전문가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많이들 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가 예. 뭐 공부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예. 이런 걸 가지고 이 거짓의 숲을 헤치고 사실을 찾아나가는 그 대장정을 이제 본격화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참 그 대기자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려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기자님 책에 이렇게 책상에 쌓여있는 책을 보시거나 논문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그거를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것만 열심히 보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광주 사건 진압 책임자였던 그 이희성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이요. 그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그 광주 작전을 본인이 이제 책임진 분입니다. 예. 계엄사령관으로서 현지에다가 그 진압부대를 투입을 하고 뭐 이런 그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이 진술 내용이 바뀌어가는지,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분이 이분이군요. 1980년에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서 광주에 이제 진압 작전을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를 했는데, 과연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가 여기 이 지휘권,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지휘권을 무시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 진압 작전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여부, 이게 이제 그 검찰 수사에서 쟁점이 됐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이 처음에는 내란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내란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민주화 운동,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사람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까? 지금은 어떠냐? 이제 이 역사의 수정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신화로 승격이 됐어요. 지금 그거 역사 왜곡했다가는 감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에 어긋나는 그런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도 용납되지 않는 어떤 절대 지존의 자리를 차지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18의 그러면 진실은 뭐냐? 자, 광주 5.18은 정말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였느냐?
계엄군은 그 일부 광주 시민이 이야기한 대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느냐. 예. 그다음에 광주 5.18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전두환의 책임이냐.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욕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군수레부를 압박을 해서 계엄령을 억지로 선포하도록 했느냐. 예. 군병력의 투입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과격 시위를 일부러 방치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예.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거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진짜 사실은 뭐냐, 그때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초기에 좀 정말 왜 이렇게 초동 진압도 안 되고. 예.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실에 그 접근을 해서 예. 그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만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비슷한 참극을 우리가 빚지 않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실패학이라고 그러죠. 예. 실패에서 얻는 교훈. 그래서 외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성공 사례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예. 실패한 사례를 연구하는 실패학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묻지도 따지도 못하게 이제 재갈을 물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민주화 운동하고 TNT 300상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남도청 지하실에 5월 27일 날 계엄군이 다시 광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전남도청 지하실에 TNT 300상자 4간까지 장착되어 있는 이 상자,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 거기에 화순광업소를 이제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TNT를 가지고 온 가져오지 다이너마이트, 예. TNT, 폭약, 예. 수류탄 같은 4트럭 분량, 예. 무려 300상자의 폭발물이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예. 정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자, 80년 5월 17일 날 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예. 나른한 오님께서 주시는데, 예, 이승만 메달 고맙습니다. 받으셨는데 네. 예. 예.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비상계엄이 지역계엄이냐 예. 아니면 전국계엄이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과 이 비상계엄이 내는 이 계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지역계엄을 내렸어요. 제주도만 제외. 제주도를 예. 제외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계엄일 경우는 왜 지역계엄을 하느냐, 제주도를 왜 빼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냐 안 받냐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 지역계엄이 선포되면 네.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명령체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주도까지 포함된 전국계엄으로 바뀌면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돼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내각이나 이런 데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각 기능이 무력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군이 예. 군 위에 대통령만 있느냐, 예. 아니면 군 위에 국방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다 내각이 있느냐, 있느냐,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해 가지고 지역 계엄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군요. 내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예. 근데 이제 1980년 5월 17일은 도저히 더 이상 내각이
그러니까 경찰력의 힘만으로는 이 그 혼란한 사회를 갖다가 안정시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계엄이 전국 계엄으로 확대가 되면서 네. 내각이 이제 할 일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현악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이런 예.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군이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 12.12 사태가 벌어진 예. 다음 날 이희성 씨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이 돼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니까. 그런데 5월 17일 날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관이 이제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군병력 투입을 하고 이런 일을 계엄사령관이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1981년 12월에 육군대장에서 예편을 하고 참모총장에서 물러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방직협회장을 했고 교통부 장관을 했고 주택공사 이사장을 했고 예.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에 그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 이 특별법에 의한 역사바로 세우기 위한 재판에 기소가 됐어요. 뭐 말씀해주신 경력만 보면은 네. 분명히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으로서 예. 뭐 대통령 밑에서 1980년 그 당시의 모든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 총 책임졌던 책임자인 거는 분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도 그렇고 예. 본인도 그렇고 전두환하고는 별로 이 인연이 없어요. 훨씬 선배 아닌가요? 육사 8기. 8기. 예. 3기수 선배군요. 예. 네. 거기에다가 이 이성 그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계열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서 전두환 그 신군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 과정에서 예. 이분이 이제 그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검찰 진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 뭐 광주 진압 문제 이런 거에 내가 뭐 큰 역할을 한 거 없다. 어허. 모든 건 전두환과 신군부가 뭐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진술을 했어요. 아, 본인이 계엄사령관인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당신은 유학생 황영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전두환과 공모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8개월을 복역한 후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뭔가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오. 그래서 2013년 9월 13일자 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와 관련해서 전두환은 관련 없다. 아니 이거는 뭡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때는 예. 전두환이 다 있다 그래놓고 예. 말을 바꾸신 거예요? 예. 오호.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원래 전두환하고 모릅니다. 친한 분도 아니라는데. 예.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네. 이 전두환과 신군부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예. 그 사실하고는 좀 다른 이런 그 진술을 해서 신군부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유죄 벼랑으로 빠뜨린 3인방이 있어요. 예. 그게 이희성 계엄사령관, 어허. 주영복 국방부 장관, 어. 그다음에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예. 이 세 사람인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예. 이희성 씨, 주영복 씨는 돌아가셨고 권정달 씨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정달 씨도 한번 제가 이 방송을 한번 자세하게 이제 권정달 씨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희한하게 이 권정달 씨는 자기가 그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 이 시국 수습 방안이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계획서였다 이렇게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신군부가 완전히 이제 유죄 벼랑에 빠지게 됐고 예. 이희성 사령관은 아이고 5.18 이런 거 5.18 다 문제와 관련해서. 전두환이가 시켜서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유죄가 됐어요. 그럼 뭐 지금도 5.18에서 5.18만 되면은 예. 광주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뭐 이렇게 막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네. 막 똥물 세례도 퍼붓고 예. 5.18 묘지만 가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막 밟는 네.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분은 야 이거 나 죽기 전에 예. 나는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왜 그랬을까? 예. 자, 그러면 이분이 동아일보하고 2013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 PPT의 좀 오른쪽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확대를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광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상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5.18에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위 좌파들이 전두환을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어허.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휘 체제를 이원화해서 배후에서 5.18을 직접 지휘했다면 그건 군법 회의에 붙일 엄청난 사안이다. 전두환이 지휘 이원화를 했다면 계엄사령관인 내 권한이 완전히 무시된 건데 예, 예. 그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전두환은 내게 까마득한 후배다. 그는 내게 불경스럽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역사 17년 전하고는 김영삼 전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하고는 정반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1996년에는 네. 이런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시켜서 했다고 해놓고 예. 갑자기 이제는 전두환이 나의 까마득한 후배인데 예. 내 말을 안 듣고 맘대로 했다면은 예.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군의 명령체계를 다 위반한 것이다. 네. 불가능하다. 예. 이건 뭐예요? 17년 전에 진술을 다 17년 전이라 96년이니까 2014 한 19년 전 증언이네. 10몇 년 전 거 예, 바꾼 거네요. 예. 자, 그다음에 네. 이어서 2016년 음. 5월 16일자에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성 계엄사령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가판에는 실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가판이라고 그래서 그 내일자 신문이면 그러니까 막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오늘 거예요. 저녁 예. 7시쯤에 이제 예. 가판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쫙 그 거리에다 예. 깔리죠. 깔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뭐 있으면 뭐 이제 예. 바꾸고 뭐 기사도 좀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배달판이 그 다시 그 인쇄가 돼가지고 배달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가판에는 실렸는데 음. 배달판에 이 기사가 빠진 거예요. 어허. 왜 빠졌을까? 이거 모르죠. 예, 왜 빠졌는지. 그때 내용도 비슷한 거군요. 동아일보 3년 전에 했던 인터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 이 이성 계엄사령관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이게 왜 빠졌을까? 이것도 좀 미스터리고. 네. 그 조선일보의 최보석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최보식 기자요. 예, 예. 자, 이 인터뷰에서 이성 계엄사령관이 동아일보 인터뷰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했던 진술 내용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당시 신군부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광주 진압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 예. 병사들이 혼란 속에서 위험을 느껴 쏜 것일 뿐 발포 명령도 없었다. 어허. 나에 대한 실형 선고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런 이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사라졌다. 네, 이야, 이것도 완전 미스터리네요. 미스테리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볼 수 없는 이 인터뷰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 인터뷰가 예. 이성 장군이 내가 역사에 대한 그 거짓 증언을 남길 수는 없다. 내가 군인으로서 내 양심을 걸고 네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하고 죽자. 이런 그 심정으로 한 인터뷰가 아닌가 봅니다. 뭐 심정이야 모르죠. 그렇게 추측할 예. 뿐이죠.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자, 도의적인 책임은 그렇고 실제적인 광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음흠.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어허.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런 12.12와는 상관이 있지만 12.12는 예, 전두환 정부 보안서가 있으니까. 예.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음. 5.18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슨 광주 학살 주범이에요? 네. 이 얘기를 그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계엄사령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최보식 없어졌어. 기자에게 예. 한 거죠. 예.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네.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배후 조종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이희성 사령관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어. 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린데, 응? 그건 범죄요. 어?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응? 내가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거는 군의 그 작전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림 보니까 광주 진압군 지휘 체계도 보면 예, 제일 위에 가서 이희성 예. 계엄사령관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이군 사령관 진종채 예. 있고 내려와서 지난주에 우리 논란이 네. 됐던 윤흥정 예. 전교사 사령관 근데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압박을 넣었다 예, 이거군요. 예. 한참 위치인데요. 계급적으로나 뭐 위치 어떤 뭐 위의 상이나 아니 예.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별 4개고 예. 별 2개가 보안사령관 별 2개고 예. 그런데 어, 별 2개가 예. 육군참모총장을 제끼고 예. 자기가 별도로 몰래 보고받고 몰래 지시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범죄고 예. 그러면 그건 내가 두고 보지 않았다. 내가 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이해들 다 하시겠죠. 예. 그냥 그 짝대기 하나 이병이 짝대기 4개 병장한테 대드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예.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네.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려 있지 않았습니까? 음. 이제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희성 사령관이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음. 내게 형님 하며 어려워했어. 어.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을 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허. 내 단호히 이야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은 책임 없소. 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자, 또 기자가 또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건 뭔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이희성 사령관 광주가 수습되고 예. 3개월 뒤에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요.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5.18과 관련된 이거는 예. 정치적 논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예.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네. 삼김씨라고 하는 김영삼 신민당 당수, 예. 김대중 그 당시에 제야, 그 사람은 이제 그 제야 뭐 말이 제야지 사실은 좌익 급진 좌익 뭐 세력이죠. 같은 영국에서 풀려난 지 네. 얼마 안 됐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김종필 이 세 사람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 때가 왔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권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전두환이 와가지고 판쓰리를 하고 자기네들 전부 감옥에 잡아놓고 연금시키고 뭐 가택 연금시키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건 쳐죽일 놈이다. 이렇게 복수한 거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 계시는군요. 거예요. 예. 대통령만 안 됐으면 네.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근데 뭐, 얘기하면 예.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신 지 2년이 넘도록 예. 지금 저렇게 뭐 편의실 매장도 안 되고 안식처마저 계시죠. 못 예. 찾아서 연희동에 유골이 응접실에 그냥 유골이 있습니다. 예. 모셔져 있는 저 모습은 음. 야, 우리의 집권을 방해한 사람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고 지금 정치적인 복수국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제 예.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 그럼 전두환이 아니면 누가 5.18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희성 계엄사령관 왈 지휘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당시 주영복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응? 그때 전두환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어.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압작전에 개입할 수도 없었어. 아니 보안사령관이 어떻게 진압작전에 개입하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어. 아니 보안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적 그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막 적들이 막 첩보 작전 같은 거 했을 때 그걸 막아내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니까 예. 뭐 군병력을 막 움직이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5.18에 병력을 끌고 내려가고 뭐 병력을 배치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제가 이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기가 김영삼 정부 때 특별법에 의해서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었어요. 아, 전두환 거 신군부가 다 했단 말이야. 참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을까? 뭐 들리는 얘기하면은 네. 그 당시에 뭐 검찰이 예. 자꾸 뭐 이제 가족 문제를 막 시비를 걸고 그래서 가족이요? 뭐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건 난 모르겠고 어. 이른바 뭐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른 네. 압박을 가한 거 아닌가. 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난 모르겠고. 어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 검찰에 그 뭐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아까 그 이 5.18에 대해서 이 그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한 3인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희성, 주영복, 권정달. 정달. 예. 권정달 씨는요. 네. 나중에 이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이게 그 이 쿠데타 문서나 마찬가지다. 권력 탈취를 위한 계획이다 이게. 이렇게 권정달 씨가 증언하는 바람에 신군부하고 전두환 노태우가 다 이제 감옥에 갔는데 예.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권정달 씨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만드는 본인은 왜 감옥에 안 가고 호의호식했어요? 그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그 권정달 씨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해서 수위 있고 조사받고 이랬는데 권정달 씨는 삼정호텔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 이거 왜 그러냐? 아. 자, 그런 상황에서 2016년 그로부터 이제 그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나 진실을 얘기하겠다. 야, 지휘계통의 최고 책임자는 나하고 주영복 장관이야. 예. 전두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다. 예. 참모로서 건의할 수 있었지만 보안사령관이라 광주에 내려가지도 않고 진압작전에 개입도 안 했는데 무슨 자꾸 전두환한테 책임을 묻느냐.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또 이제 네.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네.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희성 사령관 현지 보안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려가 본들 뭐 하겠느냐? 그렇죠. 보안사령관이 내려가서 뭐를 해요? 저기는 뭐 할 일이 자기가 없죠. 예. 그 지휘권도 없고
뭘 하려고 해야 아래 부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사후에 뭐 조사를 하러 간다 그런 거면 예. 모르겠지만 가봤자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잖소. 당시 정호용 특정사령관은 예. 광주에 한번 내려갔어요. 자기 병력들이 가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 네. 광주 현지 부대 배속시킨 공수여단에 대한 격려차 간 것이요. 어허. 그것도 나한테 보고를 하고 갔다. 음. 보고를 하고 가서 갔는데 무슨 정호용이가 뭐 거기 가서 별도로 지시를 하고 뭐 이러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예.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예하 부대를 갖다 거기다 파견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배속시켜 가지고 예.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령관으로서 갈 수는 있겠죠. 이건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내 휘하의 부대가 지금 어. 광주 가서 어떤 뭐 밥이나 잘 먹고 그거 있는지 갈수 있죠.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지휘관으로서 가서 그 보기 위해서 자기 지휘 책임자인 계엄사령관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예. 내려갔다. 근데 이게 정호용 사령관이 뭐가 문제가 또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호용이가 예. 광주 내려가서 그 이성 계엄사령관의 지휘 라인하고는 별도로 예. 자기가 공수부대가 명령을 해서 가혹한 진압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렸군요. 예.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호영 장군에게도 좀 그 출연을 해줍사 하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뭐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워낙에 많으시죠.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음. 이제 후대의 역사의 그 기록을 위해서라도 예. 아무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페넷마이크에 오셔서 이걸 얘기를 역사의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성 사령관도 이미 자신의 어떤 발언을 번복했으니까 예, 정호용 사령관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예, 진짜 역사가 드디어 제대로 바로잡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기자가 또 이제 예. 또 물었어요.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인 정호용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또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파견이 되면 배속이지 않습니까? 현지에 예. 있는 그 31사단이나 예. 그쪽으로 배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31사단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웅 사단장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웅 사단장이 공수특전단의 이 부대 특성을 몰라서 예. 그 소수의 이 부대를 막 찢어 발겨가지고 이제 포위 선멸 작전을 뭐 막 시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미 다른 그 부대 배속이 돼서 작전 지휘권이 그쪽에서 행사되고 있는데 자기 부하를 어떻게 지휘할 수가 있느냐.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어. 예.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게 군법에도 저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휘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휘권에 대한 그 도전이나 이런 게 되면 전시에는 총살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지휘권도 없는 정호용이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서 무슨 진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호용이 특전사를 마음대로 지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군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인 지금 거예요. 그겁니다. 예.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어. 네.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저는 이게 네. 진짜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의 본심이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또 물었습니다. 예. 아니 그 이희성 장군 당신 말이야. 예.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1980년 5월 21일 날 자위권 보유 1000명 담화를 발표할 때 보안사 참모가 초안을 건네줬다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 이를 전두환의 5.18 개입 증거로 그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허. 당신 그 5.18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이 다 한 걸로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예. 내가 검찰 조사를 서너 번 받았어요. 꼭 밤중에 잠을 안 재우고 신문을 했어요. 예. 졸려서 정신이 몽롱해질 새벽에 진술서 서명을 받아요. 예. 검찰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트릭을 써요. 그래서 보안사 참모인지 계엄사 참모인지 비몽사몽 중에 헷갈렸던 거요.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계엄사 참모였다고 하더군요. 계엄사 참모가 그러면 초안을 준 거였네요. 그를 자기가 보안사 참모가 준 걸로 진술했지만 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번복을 한 거예요. 어허. 설령 보안사 참모라고 해도 예. 그런 건의를 해올 수 있는 거요.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애초에 담화 발표 구상은 나 혼자 한 거요. 하고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을 했죠. 예. 자, 그렇다면 예. 왜 그러면 자위권 1000명 그 구상을 하고 담화를 왜 발표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금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당하고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다만 담화 내용에 대해 신경을 썼어요. 장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문안을 검토한 뒤 발표했소. 아니, 이건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위가 아주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군이 출동해야 될 정도로 시위가 격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군한테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한 거지 않습니까? 예.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장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위권 보유 1000명이 발포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예상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자위권 1000명이 발포 명령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추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위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 네. 그런 해석은 오보다.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다. 피동적인 것이다. 발포 명령과는 다르다. 더욱이 담화문에서 자위권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했어. 아하. 예방 목적이었지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파견된 예. 군을 갖다 만약 공격하게 되면 그러면 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예, 그 그렇게 정도 이제 얘기군요. 경고의 의미로 한 것이다. 내가 이거를 자위권 뭐 1000명이 예. 발포 명령이라고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완전히 그 뭐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발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지? 이게 이제 그 예, 실제로 뭐 예. 발포가 일어났으니까요. 기자가 자위권을 1000명한 담화를 발표한 뒤에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은 그럼 누가 지급한 거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희성 씨가 실탄 지급은 일선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계엄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상황이 위급하면은 실탄을 나눠주지 않고는 그거는 현지에 있는 지휘관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기자가 이제 그러면 누가 발표 명령을 한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예. 그랬더니 이희성 사령관 1996년 재판 당시에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어허.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라고 검찰 수사 공식 명령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데 발포는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이제 거기에 계속 뭐 여쭤봐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기자가 아니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 말 전투라는 건 우발적이고 부안해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겁에 질려 있는 사병들이 막 쏘기도 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 가릴 수 없었어.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습니다. 예, 예.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우리가. 예. 전남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예. 당시 북에서 이를 이용 안 할 리가 있었겠소. 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이 계엄사령관이 북한이 이런 걸 이용 안 할 리가 있겠느냐. 자, 기자가 이제 또 묻습니다. 예, 예. 당시 담화문에 상당수의 다른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광주에 진입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어허. 이제 이렇게 이제 추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어.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소.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어. 아니 저희가 그 역사의 증언 시리즈 할 때도 그 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무기고가 14개였나요? 예.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빡 털리는 거는 예. 무슨 군사작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예. 분명히 증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군 개인 문제 예.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을 하셨던 분이 네. 이양우 변호사예요. 아, 예, 예. 이양우 변호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법제처 장관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분을 오래전부터 만나가지고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 김영삼 정부 때 특별법에 의해서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검찰 수사 기록이 용달차 한 트럭분이었어요. 예. 페이지 수로 치면 14만 페이지입니다. 와. 통째로 제가 그 빌려왔어요. 아, 그걸 보셨어요? 예. 그 복사비만 5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와. 뭐 충분히 뭐 14만 페이지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그걸 전부 한 부를 복사해서 제가 다 보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자료실로 넘겼는데 이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양호 변호사에게 예.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문제니까 그 북한군 개인 문제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서 그때 많은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이희성 사령관이 얘기한 이대로입니다. 첩보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화평이 사장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교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그러니까 북한이 증언이 있어요. 남쪽으로 보내는 어떤 무선 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 하셨죠. 예. 그리고 그 북한의 말투가 섞인 그런 내용의 그 유인물이 광주도 시가 꽤 넓잖아요. 넓죠. 크죠. 예, 그 큰 넓은 도시죠. 지역에 거의 비슷한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뿌려졌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혹시 뭐 고정 간첩이 그 움직였을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출해 볼 수가 있었지만 예. 그 외에 어떠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증거를 못 찾았군요. 발견하지는 못했다. 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하고 없었던 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깊은 연구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뭐 예. 누군가가 개입한 증거는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예, 이걸 도대체 누가 개입했는지 예, 그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좀 끊어져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야기한 요 똑같은 내용을 네네. 그 전두환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는 못했다. 예.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할 예, 수 예. 있느냐. 네네.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이건 민간인이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동시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이희성 계엄사령관 네네. 그 당시 이제 그 광주 진압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초기에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왜 공수부대를 왜 집어넣느냐 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는 소요 진압 임무가 있었어.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 예. 학생들이 여기 이제 전남대 앞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5월 18일 날 그 계엄군이 전남대 앞에 가서 휴교령을 내렸고 전남대 앞에 이제 계엄군들이 이렇게 그 서 있었는데 네. 아침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게 발단이었어. 어허.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온 돌을 던졌고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가방에다가 왜 돌을 넣어가지고 오죠? 군인들이 그 돌에 무방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부대는 그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네. 광주에 투입됐는데 광주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예. 전부 근마에 있었던 이제 부대가 뭐 광주에 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일단은 뭐 경찰도 다 도망가고 지금 전혀 시위는 뭐 난리가 났는데 시민의 안전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빈총을 들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철사로 만든 그 뭐 이렇게 돌 날라오면 그러니까 방성모라고 그러는데요. 예. 방송모도 없어서 네.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얼기설기 철사를 사다가 만든 그 방석 그 철망하고 예. 그 다음에 나무로 깎은 이렇게 몽둥이 군복, 하나씩을 예. 들고 왜냐면 이제 경찰 진압봉도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유 지금 휴교령 내렸으니까 학생들 이제 학교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시오. 그런데 느닷없이 학생들이 가방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던지니까 예. 이게 이제 전투 경찰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경찰은 전부 그 방패도 방패가 있고. 있고 예. 방석 복을 입고 그렇죠. 이 돌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장구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근데 네. 공수부대는 방패도 없고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철모만 쓰고 있다가 와 하고 돌이 날라오니까 여기에 맞아가지고 무방비로 맞은 거예요. 그 뒤 이제 여기서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그 뭐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이런 데가 터지고 막 예, 예. 피를 철철 흘리니까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가서 몽둥이로 이제 예. 패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뭐 예. 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당시에 공수부대에 지휘 명령을 내렸던 정훈 사단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명령을 잘못 내린 거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해산시키고 몰아서 시위대가 도망가게 놔줬어야 되는데 예. 시위대 다 때려잡아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예. 그걸 따라가는 거죠 뭐. 예. 아하, 그래서 참. 학생들이 집결하자 군인들이 뒤쫓아가며 진압봉으로 두들겨 팼어. 그 상황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를 본 시민들은 공수대원들이 무자비하다고 흥분한 거예요. 어떤 예. 세력이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 예. 기자가 이제 또 물었습니다.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예, 예. 내용입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초기 진압 작전의 과오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지휘관 이게 정웅 사단장하고 그 윤흥열 그 전교사령관 예. 그다음에 안병화 전담 도경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이 사람 그 안병화는 이제 경찰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사람을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게 맞습니까? 어. 그랬더니 이성 사령관 그건 맞소. 음흠. 하지만 내가 반대했소. 어. 현장 지휘관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음.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예. 예, 동의하기가 좀 쉽진 않네요. 그때 그 합동조사단 단장 이광로 장군은 네.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죠. 아니 이성 사령관이 자기 동기생 맞아. 가지려고 동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윤흥정 씨가 육사 8기 동기니까 어. 자기 동기 봐주려고 이거 군법회의 군법회의 막은 거다. 회부하는 거 아니냐고 막 강력 반발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그 나름대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랬더니 이희성 씨 말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다. 어허.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어. 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전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정너 재판이었다는 얘긴데요. 네. 이 사람을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해서 타겟해서 딱 그냥 공격하는 여기까지가 이성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죠. 통째로 사라져버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잘 사라졌는데 어떻게 어디서 자료를 찾으신 거예요? 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어. 어딘가에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김영삼 정부 때의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는 네. 뭐 신군부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예.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음. 이실직고를 했어요. 어허.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한 거죠. 예.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12.12와는 관련이 있지만 5.18과는 무관하다. 음흠.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계엄사령관의 참모에 불과했다. 예. 참모로서 계엄사령관에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진압작전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음. 광주 진압작전에서 지휘체계 이원화는 없었다. 예. 전두환이 이성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무시한 월권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 전두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예. 거예요. 정호영 특정사령관은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격려차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갔다.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영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은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다. 음흠. 공격받아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군도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 있다. 뭐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실탄 지급은 일선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계엄사령관이 이래저래라 명령한 사안은 아니다. 어허.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서 조사한 결과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없었다.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은 있었다.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했고 예. 그때 이 정웅 31사단장과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의 그 군법의 회부 요청이 있었으나 예. 내가 회부하지 않았다. 자, 이게 왜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 도대체 이게 네. 아니 분명히 증언을 네. 자기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증언을 두 번을 뭐 확실하게 바꾼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13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바꿨고 네. 그리고 3년 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또 확인했는데 예. 아니 당사자가 이렇게 다 바꿨는데 왜 역사는 안 바뀌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바꾸는데 내 생일은 몇 월 며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하셨고 예. 주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미 돌아가셔서 어떻게 살수 뭐 없고요.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권정달 씨는 현재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권정달 씨가 언제라도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야 그때 역사적 사실이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지금 그 잘못된 신화로 범벅이 되도록 이렇게 놔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권정달 씨가 정말 양심의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기 전에 역사의 증언을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 역사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2년 전에 이 펜앤드마이크 역사의 증언 이 특집 방송 만들어서 제5공화국 시리즈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뭐 몇백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역사의 증언 시리즈가 다시 시작되죠. 뭐 버전 2라고 시즌 2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이렇게 역사의 증언 시즌 2 예.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 그 시즌 1에서는 네.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기 전 상황을 중심으로 뭐 11.6이라든지 10의 12 이런 쪽이 그 주안점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어쨌거나 취임을 해서 도대체 7년 동안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그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뭐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허평희 사장 시즌 1에 나오셨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컴 회고록을 이제 우리가 샅샅이 한번 대부를 왜냐면 그 당시 위컴이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자 주한 미군 사령관이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이 위컴 사령관이 한국의 운동권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그 회고록을 썼어요. 이 회고록이 그 담겨 있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샅샅이 한번 저희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뭐 당장 이번 주말도 대규모 집회 예정되어 있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좀 불안할 정도로 그냥 사회가 좀 혼란하거든요. 북한에서 무슨 막 똥물 들어있는 그런 막 지금 막 풍선들 지금 막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과연 그렇게 극도의 혼란기에 빠졌던 나라를 뭐 갑자기 그 나라를 갖다 모두 다 치안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두환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을 이뤄내셨는지 역사의 증언 시즌 2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총력을 기울여서 한 게 올림픽 유치였습니다. 그 당시 전 내각이 다 반대하는 88 올림픽을 유치를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88년 2월 이분이 퇴임할 때 마지막 그 퇴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극의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세종과학기지가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전두환 대통령 퇴임 며칠 전에.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걸 궁금하면은 나중에 봐라 이거인가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해외 우리 기지가 만들어진 것이 최초예요. 남극에.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결단을 내린 거냐?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로 성공을 해서 남극에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활동 공간을 넓혔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전두환 시대의 이모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삼 대기자님의 이 역사 특강을 듣다 보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기 위해서 좋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바라는 거는 지금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다가 지금 조금 줄여서 한 750분 정도쯤 되는데, 주변에도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역사의 증언 시리즈에서는, 시즌 2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 작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용사마 김웅삼 대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